함께합니다.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홍정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지난 시간에 일리아스를 개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눴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두 번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의 시간을 더 할애했는데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사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끝나면서 한 줄 소개하고 예, 말았거든요. 오늘도 그 속도로 가나요? 마음은 우리가 성경 강의하듯이 한 줄 한 줄 그리스어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면서 그렇게 읽고 싶지만 일단 제 역량이 그렇게 안 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안심하셔도 좋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줄을 다룬 이유는 그 한 줄, 분노를 노래한다라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이 작품의 전체 주제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시간을 들였고요. 오늘은 조금 빠르게 전체 줄거리를 좀 빠른 속도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리아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이 작품이 한 8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작품 안에서 흐른 시간은 4일입니다. 네. 트로이 전쟁이 약 10년에 걸친 전쟁이고요. 일리아스는 그 10년 전쟁의 거의 막바지를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마지막 며칠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일리아스는 총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 1권, 2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24권의 일리아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서점에 가니까 일리아스가 한 권이던데? 한 권밖에 없는데, 아니면 혹은 이 책의 이 분량을 보시고는 이런 게 23권이나 더 있다고 이렇게 놀라실 수 있는데 요거는 24개의 장, 24개의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권자라는 게 두루마리 권자잖아요. 네. 실제로 그리스에서도 고대 일리아스는 두루마리로 돼 있었는데 이 정도 분량의 작품을 하나의 두루마리로 하면 말면 너무너무 두꺼워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루마리를 적당한 분량으로 분책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은 사실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하게 보고 있는 성경도 그런 식으로 분책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네. 역대상하. 이건 원래 하나의 작품입니다. 사무엘기, 역대기, 열왕기. 그런데 너무 말면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이 두루마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적당한 분량에서 끄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는 오늘 사무엘상하까지 읽고 다음 달에 사무엘하 읽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책으로 그냥 쭉 읽는 것. 그게 바른 방식이죠. 아무튼 24권으로 일리아스가 되어 있지만 24개의 챕터다. 책 한 권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각 권의 내용을 개관하면 1에서 3권까지는 전투가 벌어지기 전의 상황을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첫째 날 전투가 4에서 7권, 둘째 날 전투가 8에서 10권, 셋째 날 전투가 11에서 18권, 넷째 날 전투가 19에서 22권, 그리고 전투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23, 24권 이렇게 작품이 크게 6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가운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전투를 다루는 4부분, 그리고 전투 전과 전투 후를 다루는 부분 이렇게 크게 6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런 구분을 염두에 두고 제가 줄거리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첫 시간에 일리아스는 서양 문학 고전 목록에서 제일 앞에 있는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보통 제일 오래된 작품, 가장 먼저 있는 작품이라 그러면 서술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유치할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은 캐릭터가 매우 평면적입니다. 네. 한 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 성격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려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군요. 네, 특히나 현대의 작품들은 조연들이 굉장히 풍부한 사연과 입체적인 성격,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거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슈퍼히어로 영화 같은 것들도 현대의 작품들은 고뇌하는 히어로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일리아스에서는 아주 핵심 등장인물들을 제외하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딱 그려지는 평면적으로 쭉 가는데 이게 일종의 캐리커처화 전략으로 그 캐릭터의 성격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확 가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유치하고 옛날스럽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세련된 이야기 방식을 일찍부터 시도했던 작품입니다. 네.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시간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네, 누가복음의 저자가 서문에서 자기가 이렇게 밝히죠.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리저리 많아서 나도 하나 써서 보내는데 일어난 일을 쭉 살펴서 순서대로 하나씩 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호메로스는 좀 다른 전략을 씁니다. 사건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 왜 일어났지? 라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일종의 플래시백 전략을 네, 네. 보여주고 있어서 이야기의 형식 면에서 굉장히 실험적인 그 당시로도 실험적이었고 지금도 고전이 이런 식으로도 하네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줄이 아킬레우스가 분노했잖아요. 네네. 왜 분노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첫 줄 앞에는. 이 사람 왜 네네. 분노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분노하고 네. 있는 아킬레우스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군 진영에 전염병이 막 퍼져 있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이 어수선한 분위기는 왜 시작된 걸까? 플래시백을 하는 거죠. 네네. 아가멤논이라는 사령관이 있습니다. 이 아가멤논 그리스군 원정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를 비롯한 그리스군들이 이끌고 전투를 벌이죠. 10년 동안 전투를 했으니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의 전투는 이기는 쪽이 진 쪽을 막 약탈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매우 불편하지만 고대인들은 여성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고 특히나 전쟁터에서는 일종의 전리품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 전리품으로 그 점령지의 여성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크리세이스라는 여성을 데리고 옵니다. 크리세이스는 그런데 이 아폴론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네. 아폴론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이 크리세이스가 마음에 들어서 아가멤논이 다른 여자들은 다른 장수들에게 분배를 하고 크리세이스는 내 거 이렇게 한 거죠. 일리아스에는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녀가 그리스에 남아있는 자신의 아내보다 더 좋다. 이야. 외모, 몸매, 네. 재치, 솜씨가 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스포일러인데요. 이 일리아스에도 안 나오지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사이쯤에 있는 사건에 아가멤논은 자기 아내에게 죽습니다. 어머나. 이야. 네, 요거 때문에 죽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네. 어쨌든 아가멤논은 자기 아내에게 죽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위로가. 네네. 네, 좋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크리세이스의 아버지가 아폴론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폴론 신의 제사장인 크리세이스의 아버지가 아가멤논에게 협상을 겁니다. 내 딸을 돌려달라. 충분히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몸값을 낼 테니 선물을 충분히 내고 후사할 테니 내 딸은 돌려달라라고 하는데 아가멤논이 선물 크리세이스 이렇게 양쪽을 보면서 재보는 거죠. 그리고 돈은 또 벌 수 있지만 이런 여자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 네. 안 돼! 라고 단단히 빠졌네요. 네, 거절한 거죠. 그러자 크리세이스의 아버지 이 크리세스라고 합니다. 네. 크리세이스란 말 자체가 크리세스의 딸, 그리스어로는 그런 뜻이거든요. 크리세스가 하소연할 때가 다른 데 없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아폴론. 네. 네. 신이시여. 아폴론 신이시여. 저의 명예가 이렇게 실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제사장인 저의 부탁을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결국 신의 명예를 또 실추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폴론 신님, 이 망신 당하고 참겠습니까? 라고 해서 아폴론 신이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제 신으로서 체면이 꺾이는데 그러고는 좋아 하고는 역병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군 진영에. 네. 역병이 쫙 이제 퍼지게 되고 그리스인들은 전쟁도 못하고 전염병에 사람들 골골거리고 이러면 고대인들은 이거는 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혹은 뭐 사제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예언자들을 통해서 신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군 진영에 예언자, 고명한 현인이 있어서 그 사람의 지혜를 다들 구하려고 하는데 그 예언자가 아킬레우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건 나를 지켜주겠다고 당신이 좀 약속을 해주시오. 왜냐하면 이 사태의 원인은 사령관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말하면 사령관이 뭐 임마? 다시 말해봐. 이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의 용사인 그러니까 아가멤논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아킬레우스에게 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그러니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작동해달라. 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오케이 빨리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크리세이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크리세이스를 돌려주지 않으면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아킬레우스뿐만 아니겠죠. 아킬레우스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군의 장군들이 사령관님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빨리 해결해야죠.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이 그 말에 벌컥합니다. 참. 왜냐하면 아까 그 크리세스가 자신의 명예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아킬레우스 그리고 아가멤논 모두 다 이 여성을 두고 벌어지는 일에서 전부 다 명예를 들먹거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들 혹은 동양인이 생각하는 명예의 감각과는 좀 달라요. 그 명예로 번역되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인들이 가장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번역어는 체면이죠. 네. 나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 견딜 수 없다. 이 그리스인에게 명예, 우리식으로 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명분인 겁니다. 내 삶의 명분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 지도자인데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내가 아폴론 신의 제사장인데 내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 아폴론 신도 내가 신인데 나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다니 전염병. 각각의 그 명예의 싸움이네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명예라는 것이 지금은 크리세이스를 돌려주느냐 마느냐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에게 이 전투가 끝나고 또 새로운 전투를 할 거 아니냐 우리가 회복되면 그때 우리가 당신에게 서너 배의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할 테니 지금은 이 여자는 좀 돌려주자라고 하는데 나 그렇게 못해. 그리고 체면이 뭔지. 네, 아무래도 저는 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다른 장군이 얘기했으면 못 이기는 척 들어줬을 수도 있을 텐데 아가멤논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군 최고의 명장 아킬레우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여기서 아킬레우스의 겁박에 못 이겨서 물러나는 것처럼 그림새가 모양새가 그렇게 되면 이것도 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죠. 네네. 체면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좋아. 그러면 자기도 사령관이니까 그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크리세이스를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잖아요. 여기서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꺾음으로써 내 명예만이라도 지키자. 라는 최악의 판단을 내린 거죠. 네네. 그러면서 좋아. 내 크리세이스는 돌려주지. 하지만 당장 내 몫의 전리품은 받아야 되겠다. 네가 데리고 간 브리세이스. 지난 시간에 소개한 바로는 볼이 예쁜 브리세이스. 그러니까 솜씨가 좋은 크리세이스 대신 이제 볼이 예쁜 브리세이스를 데리고 오겠다. 진짜 최악의 선택이다.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는 이제 여기서 자기가 거절하면 그리스군 전체에 퍼져 있는 전염병을 자기 때문에 못 맞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수락하면 아킬레우스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칼을 뽑으려고 합니다. 죽이자. 아가멤논을? 네. 저는 내가 평상시에도 불만이 많았거든요. 와, 너 진짜 싸움터에서 말이지. 여자나 밝히고 싸움터에서도 우리는 다 피 흘리고 있는데 뒤에서 에헴 이러고 있고 정말 못 참겠다. 싸우자라고 칼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작품에는 신의 개입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아테네 여신이 개입을 합니다. 아테네 여신이 개입을 해서 말로 해라. 말로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워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지금은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아테네 여신은 사령관과 그리고 최고 용사가 싸워서 둘 중에 하나라도 죽으면 이 싸움은 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테네 여신에게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왜 벌어졌습니까? 아테네, 헤라,
아프로디테 중 누가 제일 가장 아름다운가? 예쁜 여신이냐? 졌잖아요. 네, 그건 거기서 아테네와 헤라가 선택받지 못하고 네. 아프로디테가 선택받고 그것 때문에 사건이 눈덩이처럼 굴러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테네와 헤라는 여기서 그리스군이 지면 아프로디테한테 자기들이 지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여신들의 명예, 여신들의 체면도 걸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테네가 자신의 명예 때문에 아킬레우스에게 참아라. 속어로 말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카라. 네, 다들 사카라. 알아들으실 거예요. 네. 경상도에서는 사카라, 표준어라면 사켜라. 네. 그 정도 되겠죠. 네. 사카라 이렇게 탁 오네요. 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참고는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안 싸운다. 전쟁에 안 나갈 거야. 그리고 자기의 본부대가 다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와서 트로이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본부대 주거지는 그 해안가에 배와 해안가 모래밭 거기거든요. 나와 나의 부하들은 그쪽으로 후퇴한다. 네. 후퇴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우리 부하들이 직접 공격받지 않는 한 나는 여기 참전 안 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 내가 없어 봐야 나한테 함부로 했던 거 이제 네.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눈치 보면서 슬슬 이번에는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쪽으로 전염병 몰아내자고 다들 눈치 주고 있는데 너희들 다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지. 있을 때 잘했어야지라고 하고는 전쟁에서 빠집니다. 네네. 빠지고는 아킬레우스도 신에게 하소연하는데요. 많은 신들에게 하소연할 수 있지만 아킬레우스는 직통으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신이 있습니다. 누구요? 어머니가 여신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용맹한 아킬레우스가 엄마를 콜합니다. 엄마!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믿을 건 엄마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 군인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어머니와 통화를 자주 할 수 있는 것처럼 아킬레우스가 엄마가 피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네, 다행히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 여신, 바다 여신 테티스는 아킬레우스의 전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엄마 나 열받아 진짜 이렇게 됐잖아 라고 하니까 테티스가 그래 가만히 있어봐 지금 아테네랑 헤라 여신이 나보다 끝발이 좋아서 내가 직접 해결하기 힘드니까 엄마도 높은 신을 좀 만나고 올게 라고는 제우스를 만납니다. 제우스를 만나서 이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나 못 참아요. 제우스님 진짜 여기서 내 체면 한번 나의 명예를 한번 안 살려주면 제우스님 정말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서 그리스군이 패배하도록 요청을 했고 제우스가 오케이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요게 24권 중 1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뒤는 좀 빨리. 네네. 너무 재밌긴 한데. 네네. 요거를 일주일에 하나씩 24주 하면 좋긴 하겠지만. 네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그래서 요 뒤에 얘기를 쭉 이렇게 해나갈 텐데요. 그래서 전쟁이 일진일퇴를 이제 거듭합니다. 때로는 그리스군이 지기도 하고, 때로는 트로이군이 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아킬레우스는 빠져 있는 거죠. 네. 아킬레우스는 빠져 있는 중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동안 아킬레우스 때문에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막 다른 영웅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스군에도 아킬레우스에 비견할 만한 명장이 2명 있거든요. 디오메데스, 아이아스 이런 사람들이 막 트로이를 몰아붙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디오메데스는 신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아테네가 디오메데스에게 용기를 주거든요. 디오메데스 화이팅 힘내 내가 너에게 기운을 불어넣어줄게. 그리고 저쪽 편에 아프로디테가 살짝 도와주려고 올 거야. 그러면 너 절대 다른 신들이랑 싸우면 안 된다. 신에게 싸우면 인간은 결국 불멸의 신이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쓸 텐데 아테네의 심정이라 생각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로디테 고년이 오면 그건 꼭 공격해라 라고 아테네가 그렇게 이제 충동질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디오메데스가 진짜 전쟁에서 막 이른바 무쌍을 찍습니다. 졸개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막 이제 어마어마한 대결을 하고요. 그리고 트로이에도 명장이 2명 있거든요. 헥토르. 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볼 작품의 주인공이 되는 아이네아스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이 작품에서 최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 아킬레우스만은 못하지만 근소하게 싸움 잘하는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에는 디오메데스, 아이아스. 트로이에는 헥토르, 아이네아스. 그리고 이 아이네아스는 아버지는 트로이의 왕족이고 어머니는 아프로디테. 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네아스를 막 이제 사람들끼리 그냥 정식으로 싸우면 호각일 텐데 아테네가 도와주니까 이 아이네아스가 압도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이때도 아이네아스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겠죠. 엄마! 아프로디테가 끼어듭니다. 네. 구하려고 하는데 보통 다른 인간들은 신과 싸우려 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디오메데스는 이미 아테네에게 언지를 받은 게 있잖아요. 네. 아프로디테 그것은 공개.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사실 신이긴 하지만 싸움 전문은 아니잖아요. 네네. 결혼과 사랑, 미의 여신, 네, 미 이런 게 전문이기 때문에 결국 디오메데스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디오메데스에게 상처를 입고 막 그러면서 아프로디테가 나중에 가서 신들에게 다시 가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아니 어떤 신이 너에게 상처를 입히니까 인간입니다. 인간 이러면서 또 옥신각신하고 온갖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쭉 싸움이 벌어지던 중에 결국 그리스군에서 그래도 아킬레우스가 빠져 있으니까 조금씩 밀리는 거죠.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하면 이 아킬레우스를 다시 네. 싸움터에 불러올 수 있을까?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절친, 네. 아킬레우스와 같은 막사였던 파트로클로스라는 절친이 있거든요. 이 파트로클로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사촌이다, 혹은 삼촌과 조카다. 혹은 동성 애인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존재. 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파트로클로스가 그러면 아킬레우스님 당신의 갑옷을 나에게 빌려주십시오. 아킬레우스의 갑옷 이러면 이미 10년 동안 싸웠던 트로이 군들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네네. 벌벌 떨겠죠. 네, 아킬레우스가 싸움터에 다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 딱 나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떨 테니까 당신 갑옷을 빌려주면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니 그러면 내가 갑옷은 빌려줄 텐데 많이 싸우지 마라. 조심해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라라고 아킬레우스가 선을 딱 그어줘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도 경험이 많은 싸움꾼이고 그리고 자기만은 아니지만 자기에 비견할 만한 장수가 트로이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트로클로스로는 거기가 네 상대가 아니다. 이런 거기는 헥토르, 아이네아스 이런 사람들은 네 상대가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 그까지 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병사들이 사기를 북돋아주는 역할만 해라. 라고 했는데 파트로클로스가 또 나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될 것 같아. 나 좀 되는 듯 이런 거죠. 예전에 늘 이런 거 있지 않았겠어요? 2인자였으니까. 그렇죠. 너 저 녀석 아킬레우스 옆에 붙어서 호가호위하는 놈 이런 시선이 있었을 텐데 나도 싸움 좀 한다고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좀 이기는 것 같으니까 점점 더 깊이 들어가다가 결국 아킬레우스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네. 헥토르에게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명예의 맹세를 깨트리고 다시 싸움에 참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테티스 여신이 말릴 수 없구나. 왜냐하면 사실 어머니를 통해서 아킬레우스는 일리아스에 나오지 않지만 전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싸움에 나가지 않으려고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려고 숨어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여장도 했었습니다. 그 여장을 했는데 아킬레우스가 우락부락한 근육남이 아니라 굉장한 미남자였던 것 같아요. 이야. 여장을 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그 여자들하고 섞여서 못 알아보는.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 꽤 많은 지혜 캐릭터로 유명한 오디세우스가 알아보고 갑시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명예를 왜 이렇게 실추시키냐 해서 아킬레우스가 나 싸움에 나가면 죽는다고 우리 엄마 그랬는데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근데 파트로클로스 때문에 다시 싸움에 가게 된 거예요. 싸움에 가게 되어서 테티스가 그래. 결국 네가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그런데 너 어떻게 맨몸으로 가니?
다시 갑옷 한 벌 맞추자. 네. 나가기 전에 엄마가 한 번 해줄게. 네. 갑옷이랑 방패를 네. 새로 하나 맞춰줄게라고 네, 한 거예요. 네, 신상으로. 네, 신상으로 거기 무슨 양장점 이런 데 가지 않고요. 어쨌든 수제로 맞춥니다. 오. 물론 고대는 다 수제였지만요. 수제인데 인수제, 사람의 손은 아니고요. 신수제. 그래서 신에게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가는데 대장장이의 신이 있죠. 헤파이스토스. 네.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뽑아올 테니까 사람이 만들면 며칠 걸리지만 헤파이스토스는 하룻밤이면 뽑아주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신이라고 해도 하룻밤 내일까지 갑옷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엄청 바쁠 거 아니에요. 테티스 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약 제가 지금 물량이 얼마나 많이 밀려있는지 아십니까? 이럴 판이지만 헤파이스토스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파이스토스는 아버지는 제우스, 어머니는 헤라.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금수저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태어났는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이건 내 자식 맞나? 왜 이렇게 못생겼노? 라고 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세상에. 근데 테티스가 바다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떨어지네. 이러고 이제 보는데 아기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아이고 바다야지. 그래서 일종의 바다에 붕덩 빠진 거죠. 그래서 테티스 여신이 받아서 헤파이스토스의 어린 시절을 그 양육자가 됐어요. 키워준 엄마인 거죠. 그러니까 토스야. 아무리 내가 네 친엄마가 아니라도 그렇지. 길러준 정이 있는데 다른 일 좀 밀어놓고 내일 아침까지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라고 한 거죠. 헤파이스토스가 진짜 바쁜데 어머니가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라고 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갑옷을 다시 쫙 뽑아줍니다. 네. 근데요. 아킬레우스에게 갑옷이 필요할까요? 사실 아킬레우스는 네네. 엄마가 스틱스 강에 잠궜다가 끄집어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그렇죠. 손가락이 닿은 그 뒤꿈치 부분을 제외하면 화살이 들어오지 않는 네네. 불사의 몸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일리아스에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기술들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터에서 화살이 스쳐서 피가 나고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뭐지? 특별한 화살인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본 세팅은 갑옷이 없어도 뒤꿈치에 철판만 잘 되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옷을 맞춘단 말이죠. 왜 때문일까요? 왜죠? 폼생폼사인가? 그렇습니다. 그리스인이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명예, 체면. 그렇습니다. 이 알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건 아주 낮은 병사들이나 할 일이지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높은 장군은 그렇게 맨몸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특히나 테티스도 알고 아킬레우스도 압니다. 결국 이 싸움 끝에 내가 죽게 되겠구나.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싸움터에 나갈 때 가능하면 그렇죠. 네.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가장 번듯한 수의를 미리 상복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죠. 네. 혹자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사흘째 갈아입지 않은 속옷이다.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염하면서 빤스에서 냄새 나는 걸 보면 얼마나 욕을 할까. 너무 옆으로 갔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새로운 갑옷을 그리고 방패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방패의 온 우주적인 질서를 헤파이스토스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줍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그림으로 새겨넣는 그러한 새로운 무장을 갖추고 아가멤논과 아킬레스가 모든 그리스인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면서 이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이죠. 싸움터에 나가 그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헥토르가 원래 그렇게 순순히 이 싸움에서 질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미 분노와 그리고 신의 가호 또 헤파이스토스가 방금 만들어준 싱싱한 새 갑옷과 방패를 풀 아이템으로 장착한 아킬레우스를 이길 수 없었죠. 네, 헥토르는 죽습니다. 그리고 헥토르의 시신을 전차에 걸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부대에서 마차에 그 헥토르의 시체를 끌고 빙빙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그리스인 입장에서도 1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헥토르가 이렇게 죽었구나라고 과시하고 자축하고 그리고 아킬레우스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이 복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인에게 아주 금기가 되는 것들, 트로이도 범그리스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금기를 아킬레우스가 범했어요. 죽은 이의 시신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네, 네. 죽은 이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신의 법이었던 거죠. 그러한 법을 그런 어떤 신의 법, 그 시신을 모욕하지 않고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을 금기를 깨뜨릴 만큼 아킬레우스는 분노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게 분노해 있었던 아킬레우스, 분노로 시작해서 거의 작품 막바지까지 분노하고 있는 아킬레우스에게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헥토르의 아버지인 네. 프리아모스, 트로이의 왕이 밤늦게 찾아옵니다. 트로이의 왕이 그를 찾아와서 아킬레우스를 설득하는 거죠. 내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 아들의 시신을 장례할 수 있게, 장례 치를 수 있게 해달라. 이제 내 아들 거의 다 죽었다. 프리아모스에게 50명의 아들이 있다고. 근데 그 50명의 아들이 전쟁을 거치면서 하나 둘 다 죽어간 거예요. 네네. 파리스가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파리스는 사실 나라를 망하게 만든 망할 놈의 자식이죠. 네, 원인이기도 했죠. 네, 네. 그래서 이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아버지를 생각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네가 떠나고 났을 때 만약 네가 전쟁터에서 사망하면 네가 떠난 후 홀로 남았을 늙은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할까? 어머니를 많이 불러서 어머니를 생각하라고 하는 게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신입니다. 네, 아버지는 인간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너의 아버지를 생각하라 라고 했을 때 아킬레우스가 프리아모스와의 대화에서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대화를 나누고 프리아모스의 기품이 있는 그런 대화에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전쟁터에서 10년 정도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이 몸도 마음도 사실 많이 지쳐 있겠죠. 네.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그리고 그러한 타지 전쟁터에서 마음을 주고 의지했던 사랑하는 파트로클로스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너의 아버지를 생각하라라는 지혜롭고 우아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건네니 아킬레우스 입장에서도 마치 자기 아버지를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리아모스에게 감화된 거죠. 그리고는 프리아모스님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음식도 드시고 좀 쉬시다가 시신을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둘이 한잠 잡니다. 푹 쉬고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의 시신을 헥토르의 시신을 네, 죄송합니다. 헥토르의 시신 아킬레우스도 언젠가 시신이 되긴 합니다만 헥토르의 시체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몸값을 내고 프리아모스는 어쨌든 아들의 시체를 찾아가는데 아킬레우스가 그 전에 프리아모스에게 물어봐요. 장례를 치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한 9일 정도 필요한데 준비하는데 그리고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시간 해서 한 11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시신을 데려가시면 12일 동안은 휴전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아모스가 헥토르의 시체를 걷어가서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는 것 여기까지가 일리아스의 줄거리입니다. 와. 여러분 다 읽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게 사실 너무 이상한 게 신들이 계속해서 개입하는 부분을 보거든요. 아까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신들이 진짜 돕기 위해서 싸움에 개입하는 건지 방해하려고 개입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들의 의도가 뭐예요? 신들이 여기서 인간들에게 막 달콤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여기서 물러서면 되겠느냐, 너의 명예가 뭐 이런저런 명분을 얘기하지만 그리스인들이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신들에게도 가장 중요했던 건 자신의 명예였던 거죠. 자신의 체면. 여신에게 상처를 입힌 그리스인 명장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프로디테에게 상처를 입힌. 그런데
아프로디테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아테네의 충동질 때문이죠. 네네. 근데 아테네가 나중에 그걸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테네는 자신의 체면 때문이었던 거죠. 헤라와 아테네가 결코 물러설 수 없었던 것. 네. 그리고 전쟁에는 좀 무능하지만 트로이 편에 서서 어떻게든 자기 주변의 신들을 로비를 해서 트로이 편으로 신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아프로디테 모두가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건 그리스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자신의 명예, 자신의 체면이 그리스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었는지, 얼마나 네. 중요한 가치였는지를 신이라는 일종의 도구를 문학적으로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아까 헥토르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프리아모스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그 휴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되게 건재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뒤꿈치가 약점이어서 아킬레스 건이라는 말도 여기서 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리아스 책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아킬레우스는 안 죽어요? 네, 헥토르만 죽었습니다. 그럼 네. 완벽한 승리인가? 아킬레우스는 아주 죽긴 죽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그 작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품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나름 책을 읽었다라고 허세를 부리지만 실제로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시험할 수 있는 도구가 이런 겁니다. 오디세이아를 읽었다라고 하면 그래 트로이 목마 장면 재밌었지라고 묻는다든지 일리아스를 읽었다라고 하면 그래 아킬레스 죽은 거. 아킬레스 죽는 장면 너무 좀 웅장하고 비장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렇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책을 안 읽은 사람입니다. 그런 농담을 네.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싶기는 한데. 네, 우리들이 하면 되죠. 이제 서로. 네네. 네, 우리들이 하면 되고 그래서 네. 이 사람 좀 다른 작품들에서 그런 것들이 다뤄지는데 아킬레우스의 죽음, 트로이의 목마 이런 것들이 다른 작품에서 다루어지는데 그 작품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고 신화나 혹은 다른 작품의 인용으로 네.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줄거리 소개를 오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좀 이어갈까요? 네, 오늘은 전반적인 줄거리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몇 가지 장면들을 좀 뽑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장면들을 인상적인 장면과 그리고 이 작품 전체의 주제 혹은 메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네네. 일리아스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까지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홍정환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